이어서 3번에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되게 비슷비슷한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양질의 보건의료. 양질의 보건의료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공중보건, 1차 보건의료 계속 나오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뭐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양질의 좋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양질, 질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다양한 학자들이 또 제시를 했어요. WHO에서도 제시하고 뭐 여러 학자들이 쭉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 양질의 보건의료, 바람직한 이 보건의료의 요건으로 우리가 가장 고전적으로 핵심으로 보는 게 마이어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마이어스라는 학자는 어떻게 제시했냐면 딱 4가지,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어요. 과거 기출문제 뭐 최근에도 쉽게 문제 나올 때는 다음 중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접근성, 2. 질, 3. 지속성, 4. 뭐 효과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오답 찾는 거, 또는 뭐 접근성, 전문성, 지속성, 효율성, 이런 식으로 4가지 또는 4가지 다 써놓고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좀 더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자, 이 지문에 해당이 되는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최근의 기출 경향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쉽게 나올 때는 4가지 요건 찾으시오지만 좀 더 세련되게 문제를 낼 때는 설명을 쭉 해놓자. 그럼 어떤 설명이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접근성에서 먼저 보시면은 접근성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 뭐냐? 쉽게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환자가 또는 주민이 보건의료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쉽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질병 예방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지 접근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다. 자, 접근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 지리적 접근성. 우리 동네에 병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죠. 내가 너무 뭐 어디가 아파. 근데 뭐 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반경 얼마 이내에 내가 갈 수 있는 1시간 거리 안에 안과 병원이 없어요. 또는 뭐 맹장염이 터졌는데 우리 동네 지역에는 그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뭐 버스 타고 뭐 타고 이렇게 나가야 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지리적 접근성. 결국 양질의 보건의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안에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 보건의료 기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차 보건의료랑 조금 맞물리는 개념인데, 1차 보건의료는 그 지역 안에서 그러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역적인 접근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1차 보건의료 알마타 선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알마타 선언에 맞게끔 우리도 뭔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보건진료소예요. 보건진료소. 뒤에는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보건진료소는 뭐냐면 우리 그 시골에 뭐 읍내에서 버스 타고 한 2시간 들어가는 그런 동네, 시골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러한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기관인 거죠. 혹시 보건진료소 준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보건진료직. 아, 진짜? 그렇구나. 그쵸. 그래서 더 잘 알아야 돼요. 참고로 그 보건진료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간호사였는데 보건진료소 거의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장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연천 휴전선 밑에 이런 동네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니까 막 그 대부 확성기 갖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옛날이라. 그래서 저희 고모가 와가지고 맨날 밤마다 그 확성기 소리가 들린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잠깐 딴 얘기인데, 결국 그런 보건진료소 같은 것들이 뭐냐면 지리적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 거죠. 경제적 접근성. 너무 비싸면 이용을 못하겠죠. 비용도 적절해야 되고요. 또는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 라고 하면은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또 비용이 너무 비싸지겠죠. 그런 사회적인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시간적 접근성.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농번기 이럴 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도 퇴근하면 병원도 문 닫아요. 그럼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야간 진료나 휴일 진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접근성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질적 적정성.
질적 적정성, 질이 적절해야 된다. 자, 보건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지식, 기술, 과학적인 바탕에 있어야 되겠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 의료 제공자의 전문적 능력.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전문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 기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면 윤리성, 도덕 이런 것까지도 이 질의 범주로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이나 충분한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측면까지도 질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그 적절한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통제 기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면허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어떤 질에 대해서 평가해서 기준 미달이면은 뭔가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그 질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질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통제 기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자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다음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2014년, 15년, 16년 해서 계속 문제가 나왔던 게 이 지속성에 대한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자, 지속성의 개념을 보시면, 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병원에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가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로 이어져야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어요. 그걸로 땡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재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제공이 돼야지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성의 개념은 이렇게 예방, 진단, 치료, 재활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 그 다음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약간 같은 맥락인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체,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팔, 다리가 어떻게 다쳤어요. 병원에서 그 팔다리 치료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그래서 사람을 어떤 신체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인적 의료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환자를 어떤 신체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의료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 의료라는 것은요,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대인 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포괄해서 보는 개념이 바로 전인적 의료예요. 이 전인적 의료가 바로 지속성의 한 개념이다 라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도감까지 주는 것을 전인적 의료라고 하죠.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자, 요거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 그 지역사회 안에 여러 의료기관들이 있겠죠. 그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동네 1차 병원 갔는데 좀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1차 병원에 의원의 CT가 있었어요. 제가 그 CT를 찍었어요. 근데 이거 수술해야 돼요. 근데 저희 병원 수술을 못하니까 병원으로 가세요. 그럼 제가 병원에 갔어요. 수술해야 된대요. 갔더니 또 CT를 찍읍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찍은 거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연계가 돼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의료기관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연계가 돼야지 지속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 갖고 서로 협동하는 것. 자, 리을에 보시면은 결국 의사 그리고 의료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결국 진료가 계속 1차, 2차, 3차 단계로 올라갈수록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개념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 포괄적인 의료가 제공돼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인적 의료가 제공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의료인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호 협조해서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된다는 개념까지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다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디귿에 있는 지문을 문제로 넣어놓고 찾으시오, 니은에 있는 지문을 넣어놓고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지속성, 연속성, 계속성 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가로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교재에 없는데 제가 불러드릴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꼭 한 가지 표현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율성, 한편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해요. 항상 효율성은 뭐냐?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은 게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이걸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건의료 자원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효율성의 또 하나의 개념은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효율성에 대해서. 그래서 의료 자원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효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가지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에 대한 걸 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미국 공중보건학회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구성 요소.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이렇게 구성 요소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 그대로고요. 요게 이제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이렇게 단어로 요약을 해서 이제 해놨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짝짓기 하는 문제가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구성 요소, 미국 공중보건학회 이런 거 문제 굳이 안 내고 그냥 양질의 보건의료만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양질의 의료 서비스 구성 요소의 연결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거 섞어두면 생각보다 꽤 헷갈려요. 얘네들 다 뒤죽박죽 섞어두면 꽤 헷갈려요. 그래서 자주 보시고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접근 용이성이니까 개인적인 접근성, 개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접근성의 내용이겠고, 포괄적 서비스, 요게 이제 좀 많이 헷갈려지는데, 앞에서 그 지속성 할 때 우리가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그쵸?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접근성에서 포괄적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 앞 페이지 잠깐 다시 보시면은 접근성, 여러분 4페이지에 그 1번의 접근성 보시면, 접근성의 니은 보시면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총괄적인 의료 서비스,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접근성의 개념으로도, 접근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얘는 무조건 이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적인 적합성, 의료 서비스,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양이 적합해야 돼요. 의료기관이 숫자가 적절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췌장암을 다루는 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 췌장암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뭐 한 3명밖에 없다. 그럼 췌장암 환자들 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대기만 1년이 넘어가겠죠? 그럼 죽어요. 양이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건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양도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양적인 적합성. 자, 질적인 적정성이라는 거, 질이 적절해야 된다. 전문인으로서,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의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 수용성, 이건 뭘까요? 우리 아까 마이어스 양질의 의료 요건 할 때도 질적 적정성에 도덕성, 윤리성 이런 거 나왔죠. 과학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질이 적합해야 된다. 질적 적합성. 자, 지속성, 개인 중심의 진료, 중점적인 의료 제공, 이게 바로 전인적 의료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에게 중점을 두고 의료를 제공한다. 그 사람의 신체적인 거, 육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해서 그 사람을 통합적으로 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중심의 진료, 중점적인 의료 제공, 그리고 서비스의 조정은 뭐겠어요? 의료기관끼리 서비스가 잘 연계가 되고 조정이 돼서 1차, 2차, 3차 잘 이어져야 되겠죠. 계속성, 지속성에 대한 거. 자, 효율성, 평등한 재정, 적절한 보상. 그래서 재정 규모가 평등하게 잘 분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적절한 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얘를 구분하셔야지, 단순 암기로 접근해버리면 헷갈리고, 안 그래도 외울 거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외우는데 에너지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리앤존스, 뭐 이렇게 많아, 그쵸? 근데 사실은 더 있어요.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나름의 이제 이론들을 정리했겠어요, 그쵸?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리와 존스는 양질의 의료 요건으로 이렇게 8가지를 제시했는데, 우선 양질의, 얘는 출제 비중이 높진 않은데 가끔 문제가 나와요.
보통 마이어스의 이제 양질의 의료 요건이 나오고 이거 가끔 나오는데 의과학에 기초해야 된다. 의료니까 당연히 과학에 기초해야 되겠고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강조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환자와 의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인적인 치료, 그리고 지속성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전인적 치료. 의사와 환자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까지 넣고 있어요. 의사와 환자의 인간관계까지.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보건복지, 사회복지 사업과 연계가 돼야 되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랑 협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과학적인 현대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아 존스의 내용은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이 이러한 내용들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있죠. 바람직한.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어떤 학자가 이거야 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바람직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또한 교재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가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효과성. 효과성은 뭘까요?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효과는 뭐예요? 그 목적. 예를 들어서 진단, 위암 진단을 위해서 내시경을 했어요. 그럼 정확하게 진단을 위암이면 위암으로 아니면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려야 되겠고 위암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회복이 돼야 되겠고 이런 게 효과죠. 당연히 보건의료 서비스는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의료 서비스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보건의료 그 앞에 것들은 주로 약간 앞에서 봤던 공중보건이나 1차 보건의료의 개념적인 양질의 보건의료라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의료의 구성 요소는 의료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료 서비스 당연히 진단이든 치료든 예방접종을 맞았으면은 수두에 안 걸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 효과가 있어야 되고 안전, 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내가 다치면 의료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전해야 된다는 거. 환자 중심성 뭘까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검사나 치료나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 중심성, 적시성. 필요할 때 제때 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돼요. 특히 심혈관계 질환 같은 거,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응급실 가면 이제 제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호사나 이제 의료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응급실은 오는 순서가 아니라 위중한 순서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팔이 부러져서 피가 철철 나서 병원에 왔어.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 아무것도 안 와. 근데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이 사람 먼저 막 해줘. 그럼 야, 이제 술 먹은 아저씨가 막 난동을 부니까 왜 내가 먼저 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해주냐. 그쵸? 나는 팔이 부러져서 피가 철철 나도 목숨에 지장이 없지만 저 사람은 겉으로 아무게 안 보여도 목숨에 지장이 있죠. 이게 먼저거든요. 우선순위거든요. 그게 바로 적시성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그때그때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있어야지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형평성.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 의료 서비스 역시. 자, 그래서 이렇게 의료 서비스의 바람직한 의료의 구성 요소까지 해서 좀 봤고요. 양질의 보건의료. 다음 이제 건강에 대한 정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걸 볼 건데 우리 보건의료, 공중보건이니까 당연히 건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자료에는 이제 건강 결정 요인부터 나오는데 건강에 대한 정의 요거는 자료에 안 났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 얘를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기본서로 공부 다 하실 거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내용이고요. 건강에 대한 정의, 우선 WHO의 건강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 때 이미 다 했을 거예요. 건강은 뭐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한 게 WHO의 건강의 정의예요. 이 중에서 특히 현대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사회적 안녕.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건강하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왜? 왜 안 건강해요? 뭔가 되게 고민하게 만들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거 있죠. 난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내 역할, 지금은 공부가 내 역할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럼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게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다라는 개념. 그래서 내 주어진 사회생활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결국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회적 개념을, 사회적 안녕을 생활의 개념이라고도 봐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라는 학자, 클라우드 베르나르라는 학자, 버나드라고도 하고 베르나르라고도 하는데 프랑스 학자예요. 건강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이 유지된다. 그래서 항상성. 뭐예요? 밖이 지금 되게 더워요. 근데 내가 나가도 밖에 아무리 온도가 막 40도 올라가도 나는 내 체온이 36.5도 유지가 돼요. 밖에 아무리 추워 영하 10도예요. 그래도 내 체온이 유지가 돼요. 어떻게든 내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열을 만들어내고 밖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서 나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 그 상태. 그래서 건강은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 내부 환경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이다라는 항상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게 베르나르라는 학자예요. 항상성. 그다음에 파슨스, 가장 최근에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나온 게 파슨스인데, 파슨스는 건강은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뭐예요? 사회적 건강. 그래서 최근에 와서 좀 더 강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슨스의 건강의 정의가 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겠죠. 그래서 파슨스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건강을 강조한 사람이 파슨스다라는 거. 건강 말고도 사실 건강을 정의한 학자 또 엄청 많겠죠. 그 중에서 핵심 3가지만 본 거고, 그러면은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이런 게 건강인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 건강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건강, 우리 진짜 아무리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별로 생각을 못 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저도 음식을 이제 인스턴트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건강이 이제 가지는 의미가 너무 큰데, 그럼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건강에 뭐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건강하니까 잘 모르겠죠. 모르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앉은 자세, 내가 계속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허리가 이렇게 휠 수도 있고요. 그럼 안 예쁘게 늙겠죠, 그러면. 허리 막 이렇게 고 아프고. 이런 지금의 나의 모든 생활이 나중에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또 내 주변 환경, 최근에 문제됐던 게 뭐예요? 라돈 침대 같은 거. 수거도 못 해가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 뭐예요? 환경의 문제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국가적으로 건강검진 이런 것들 다 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있는 거 다 뭐예요?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없으면은 건강검진 제때 못하고 나중에 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사실 뭔가 학계에서는 작은 퍼센트를 주긴 하지만 진짜 너무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전. 우리 엄마의 건강, 아빠의. 지금부터 여러분들 부모님의 건강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엔 80% 이상이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바로 와요. 미리 관리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건강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여기 이제 였고, 여러분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내용들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보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왜 많아졌냐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 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건강 결정 요인 나오는데 건강의 장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누구냐면 랄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1974년에 랄론드라는 분은 누구냐면 캐나다의 보건성 장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그 당시에 1974년에 랄론드 보고서,
라는 게 발표. 물론 이 보건성 장관이 뭐 직접 보고서를 쓰진 않았겠죠. 이제 연구원들이 썼겠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이때까지는 우리 이제 감염병에서 아까 우리 1차 보건의료 알마타 선언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양상이 변화되어 오는 이제 중간 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변화되면서 감염병은 거의 극복이 됐는데 만성 질환 문제가 막 대두가 된 시기죠. 사회적 우리나라 말고 이제 뭐 또 서구 사회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의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한 결과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4가지가 바로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양식, 보건의료 체계더라.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 4가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생물학적 요인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나의 유전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유전자. 어떤 거 보면 이런 생각 많이 드냐면 우리가 항상 늘 정론이 담배,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한 50년을 넘게 담배를 정말 많이 피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한 70대 중반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가 폐암에 걸릴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검사를 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담배 피우셨냐면 담배값 인상되기 전에 50 몇 갑을 모아놨어요. 담배값 오른다고. 이거 불법인데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다 없어졌지만 이러신 분인데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안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어떤 사람은 난 담배도 안 폈고 했는데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밝혀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죠. 부모님,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았는데 아빠가 고혈압이다? 고혈압 걸릴 확률 굉장히 높아요. 내가 엄마 닮았는데 엄마가 당뇨 있다? 나 진짜 당뇨 걸릴 확률 높으니까 굉장히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간과 관련된 질환. 간 질환의 유전성은 정말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간에 문제가 있다? 정말 열심히 관리하셔야 돼요. 이런 유전적인 문제, 환경. 이제 현대 과학기술, 산업기술 발달하면서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 환경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문제가 또 굉장히 크겠고 더 큰 문제는 생활습관이죠. 그래서 늘 최근에 나오는 책들이나 뭐 TV 틀면 맨날 뭐 어떤 어떤 비법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식습관 바꿨더니 이런 걸음걸이를 걸었더니 이런 걸 먹었더니 다 뭐예요? 생활 습관이 그만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되는 건데 이게 없다라면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리가 되겠지만 아니면은 어려워지겠죠.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망에 미치는 영향. 그냥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랑 좀 다르긴 한데요. 사망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 랄론드 보고서에서는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생활습관이 1등. 무조건 건강이든 뭐 사망이든 생활습관이 무조건 1등이에요. 생활습관 1등. 그 다음에 유전을 봤어요. 사망으로 유전.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로 보고 있죠. 그 이후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보면요. 생활습관이 단연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은 둘 다 한 20% 정도, 생활습관이 한 50% 정도, 그리고 유전이랑 환경이 각각 20% 정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의 이론. 그래서 이 1974년 알론드 보고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활 습관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1등은 뭐다? 항상 생활 습관이다. 자,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강에, 질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 요인들 유전 항상 나오죠. 근데 이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준 유전자인데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취급을 해요. 내가 유전자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을 개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 경제적인 요인, 나의 직업이라던가 주거 환경, 직장 내에서의 환경, 교육 수준, 재산, 가족 상태 이러한 것들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또 건강 양상이 질병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생활 습관 건강 행태 그래서 흡연, 신체 활동, 운동, 생활, 음주, 식기, 자기 관리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질병의 요인이고 그다음 환경 자 환경적 요인에는
생물학적인 환경, 물리화학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또 구분을 해서 보는데 생물학적 환경이라고 하면은 질병의 원인균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 그리고 물리화학적 환경 너무 뜨거워요. 왜 최근에도 우리 뭐 고열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있었다라고 하고 또는 뭐 어디 지역에 지금 캐나다인가 어딘가가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또 뭐 사망자 막 나오고 있고 겨울에는 뭐 이상 한파로 인해서 또 사망자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물리적인 요인들 그래서 고열, 한냉, 공기, 물에 의해서 또는 소음, 환경오염물질 이런 것들 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고요. 사회적 환경에 포함되는 게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사회적 관습, 대중매체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환경. 자, 이 사회적 환경을 그래서 따로 또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보건의료 체계로 또 구분해서 보기도 하는데 자, 사회문화적, 그 국가,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전통적인 문화, 관습 이런 것들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는 사회적 환경에도 포함되지만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따로 띄어서 보는 거죠. 보건의료 체계. 자, 건강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 결정 요인들은 이런 것들 현대에 와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고 자, 건강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건강은 이런 거야. 질병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모형들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건강과 질병을 보던 시각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모형들이죠. 자, 모형이라고 하니까 시험 문제에 또 잘 나오겠죠. 그래서 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생의학적 모형부터 해서 얘들 다 주요 시험 문제. 생의학적 모형, 이제 지금 이 순서는 초기 이론부터 현대 이론까지 쭉 이렇게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쯤으로 보시면 되냐면 한 1800년대 후반, 1850년 이후쯤으로 보시면 돼요. 1900년 초반, 그래서 19세기 후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생의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생물의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생물학적으로만 본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자, 정신, 신체의 이원성이다. 심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과 신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야 라고 철학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철학적 사조였고요.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교재 설명해 보시면은 생물학의 세포이론, 세균설 확립, 세균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세균이란 존재, 우리 세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균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질병을 설명하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봤냐면 뭐 나쁜 공기가 몸에 들어와서 질병에 걸리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물을 먹었더니 걸렸어. 저 사람이랑 만났더니 걸렸어. 이런 식으로 봐왔었는데 아니야. 다 필요 없고 이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균이 몸에 들어가서 콜레라에 걸린 거야. 라는 게 딱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공부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파스테르나 코흐 이런 학자들이 그런 세균들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세균설이 기본 바탕이 됐던 게 바로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본 거죠.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인체 영혼을 배제한 사람을 그래서 질병, 건강에 대한 개념을 볼 때 우리 지금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근데 아니 정신적 건강이라는 개념이 없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냥 기계가 고장 난 거예요. 정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물학적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인간은 하나의 기계, 내 몸이 하나의 기계예요. 그러면 일탈, 뭐예요? 정상적인 기능에서 벗어난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 몸이 정상적인 기능에서 생물학적으로 일탈된 상태가 바로 질병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일탈 상태, 질병을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질병은 생물학적 일탈 상태다라고 본 거예요. 정상에서 벗어난 일탈 상태다. 그럼 건강은 뭐예요? 일탈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정상 기능에서 벗어났으면 그게 일탈이다, 질병이다. 그래서 특정 병인론이라는 거, 이 질병을 일으킨 원인이 뭐다? 그 세균이다.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은 뭐다? 명확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타부타가 아니라 그 병원균이 질병의 원인이야라는 특정 병인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질병의 보편성,
보편이라는 건 뭐예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그쵸? 누구나 다 질병에 걸려요. 어떻게 되면은? 균에 감염이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성인이든 애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 정치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 균에 감염되면은 질병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질병은 누구나 걸리는 보편적인 거야 라고 본 거예요. 자, 과학적 중립성. 그러니까 인간을 기계처럼 보고 의료가 과학기술인 거예요. 기계를 고치는, 인간의 신체라는 기계를 고치는 과학이 바로 의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인 중립적 입장으로만 인간 질병에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만 접근을 했다라는 거. 전문가 중심의 치료 체계. 그러니까 이 전문가 누구예요? 의사죠. 그 의사가 약간 엔지니어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의사가 엔지니어인 거예요. 고치는 사람 몸 고치는 사람. 그래서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 보건의료라는 개념이 없었겠죠. 당연히 의사 중심이었고, 과도한 개입주의일 수밖에 없겠죠. 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질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의료가 개입해서 치료하는 거지, 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 예방보다 치료 중심. 자녀적 건강의 개념이다. 건강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뭐예요? 그러면 질병은 생물학적 일탈 상태고, 이 생물학적 일탈이 없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 라고 봤던 자녀적 건강의 개념이라는 건, 건강은 그냥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 그게 그냥 건강이야. 신체적으로 일탈이 없으면 그냥 건강이야 라고만 봤던 거지, 건강은 뭐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던 게 생의학적 모형.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원인을 찾지 못했던 그 질병들에 대한 원인균을 명확하게 찾아내면서 콜레라균, 결핵균, 탄저균 이런 균들을 확인을 하면서 원인이 명확해졌으니까 치료도 명확해지고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어떤 상태가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생태학적 모형은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는 모형이기도 한데, 얘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렇구나. 생태학적 모형은 뭐냐면, 앞에 생의학적 모형, 생물의학적 모형, 질병의 원인은 비브리오 콜레라 균, 개야. 그게 콜레라를 일으키는 거야 라고 이제 파스테르라는 학자, 코흐라는 학자들이 균을 발견해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역사할 때 나올 건데, 페텐코퍼라는 그 당시 학자가 있어요. 파스테르라는 학자보다 코흐라는 학자보다 더 할아버지 학자고, 이 사람은 뭘 강조했냐면 환경을 강조했어요. 환경위생을. 같은 시대에. 아니야. 근데 코흐가 이제 콜레라 균을 배양해가지고 막 연구했는데, 그 페텐코퍼라는 학자가 아니야, 환경이 중요해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너무 확실하게 이제 그 유럽 전체 과학계, 의학계가 정설에 그렇게 가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꼬장꼬장한 독일 교수님인데, 할아버지가 코흐 연구실에 가가지고 콜레라균 배양해 놓은 걸 마셔버렸어요. 내가 안 걸린다고 증명해 보이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안 걸렸어요. 그 균이 중요한 게 아니야, 환경이 중요한 거,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갔던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도 같이 먹였거든요. 제자는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환경을 강조하는 사람이 본인 관리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수성에도 또 그 영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 시기의 학설은 이제 코흐와 파스테르로 간 거고, 그 이후에 와서는 그 병원체가 원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콜레라균이 있는 물을 마신 모든 사람이 100%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숙주와 병인과 환경, 이 세 가지 개념을 보기 시작해요. 결국 건강은 뭐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한 상태다. 균형이 깨지면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생태학적 모형, 역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 역학에서 또 나와요.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이럴 때 얘가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환경. 그럼 병인이라는 건 뭐냐? 병인이 주는 역할이 뭐냐? 병원체가 어쨌든 콜레라균이 있는데, 물속에 콜레라균이 몇 마리 없으면은 질병을 별로 일으키지 않겠죠. 근데 균이 많아졌거나, 균 자체가, 또는 왜 우리 겨울철에 인플루엔자가 매년 유행하는데,
인플루엔자가 항원 대변이를 켜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질병이 더 유행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병원체 자체의 생존 능력, 증식 능력이나 침입 능력, 사람을 감염시키는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력,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숙주요인, 나의 똑같은 어떤 병원균이라도 어린애들 또는 노인들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종족별로 봤을 때 어떤 질병에 취약한 종족이 있고 강한 종족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행태 요인, 나의 생활 습관이 또 나의 어떤 면역력을 키우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질, 매년 독감 유행, 저는 독감에 한 번도 안 걸리더라고요. 진짜 그냥 가끔 걸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좀 쉬고 이제 지금은 뭐 괜찮지만 예전에 저도 이제 병원 생활하고 그럴 때 이제 저 병원 생활 때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 걸리면 일주일 쉬니까 저 너무 쉬고 싶어가지고 되게 걸리고 싶었는데 안 걸리더라고. 저는 겨울에 독감도 한 번도 안 걸려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엄청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환경, 생물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이런 환경적인 요소.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서 병원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병원체를 변이시키는 능력이, 또는 숙주가 되게 약해지게 만드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환경으로 인해서 병인이 더 커지기도 하고 숙주가 더 약해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이 생태학적 모형에는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나 클락의 삼원론이나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나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걔네들을 다 묶어서 그냥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모형 또 이어서 볼게요.